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서울 사는 외국인 중 소속감 최고, 일본인, 최저는 중국인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의 소속감과 행복감 비교라는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연구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서울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소속감과 행복감을 비교해 보니 소속감은 한국인이 더 높았고 행복감은 외국인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국이니까 한국인이 소속감이 더 높은 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명 해조선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행복감이 한국인들보다 높다는 건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삶의 질이 외국의 평균적인 삶의 질보다는 좀 낮다는 걸 뜻하는 거죠. 특히 외국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보면 여성의 행복감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은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여성이 살기에 그렇게 나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한국에서 가장 높은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외국인은 일본인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건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동아시아 문화권이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세 국가의 문화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혀 있죠. 물론 최근 5, 6년을 돌아보면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굉장히 마찰이 많았었죠. 일본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많이 했었고 특히 과거사 문제 등 중국하고도 2016년, 2017년 사드 배치 이후로 전방위적인 보복을 당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국 문화를 막는 한하이형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일본한테는 침략한 걸 사과하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이 고조선, 발해를 멸망시키고 조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6.25 때 조선족을 앞세워 한국을 침략한 것을 사과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만 요즘 다시 점유율 1위로 복귀했죠. 반면 중국 칭따오 맥주는 원료의 소변을 봐도 조직적인 불매운동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중국몽이 참 달콤하기는 한가 봅니다. 일본과 중국 두 국가는 모두 우리하고는 참 불편한 사이인데 왜 일본인은 한국에서 행복할까요? 반면 중국인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선족의 소속감은 일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비록 국적은 중국이지만 아무래도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건 아는 거죠. 언어적인 유사성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에 있는 한족들보다 스스로를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조선족들은 비자면에서 생활면에서 한족을 포함한 그 어떤 외국인들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한국에 와서 생활해 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산다는 걸 알게 되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한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조선족들은 한족들보다 유독 더 낮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이라는 민주주의와 왕정국가로 쪼개질 일도 없었겠죠. 혹시 이런 부분이 한족들과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유독 낮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모국이 부당하게 한국을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데 자신들은 모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국가에 와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해서 불행한 걸까요? 북한의 김정일은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고장난 시계라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한국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보통 본국 사람들이 속국에 소속감을 느끼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국 사회의 특성상 전 인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혹은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속한 그룹보다 못한 그룹에 편입되기를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니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모국보다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항상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우수함을 깨닫고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죠. 중국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을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이처럼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과 문화적으로 오래된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서로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 중국인들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중국인을 대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행복감을 낮추는 큰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정치, 사회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교류하게 된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세계 17개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한 조사인데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떤 국가가 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국가 중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매우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국가 모두 약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자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답한 반면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죠. 본인들은 싱가포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서 중국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고 말한다는 게 참 황당하네요. 가제는 개편인가요? 이 조사는 2021년 자료입니다. 당시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던 한국인은 7%에 불과했었는데 과연 지금은 더 높아졌을까요? 어쩌면 중국인은 어느 국가에 가서 살더라도 그다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교 정책과 중국의 확산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국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24개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성인의 67%가 중국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반면 28%만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호주는 87%, 스웨덴의 85%가 중국의 확산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0명 중에서 거의 9명이 중국몽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밖에도 미국 83%, 캐나다 79%, 한국 77%로 굉장히 높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케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하고 KF21을 공동 개발할 목표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주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보다 중국의 확산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인들이 주로 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중국인들은 현지인들과의 교류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호도는 42%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87%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같은 시기 31%에서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중국 경제가 힘들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인민들의 삶이 몇 년 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통 국가 간 경제를 비교할 때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국가들의 순위는 동일합니다. 한국의 인당 소득은 3만 달러가 넘고 중국은 1만 달러가 넘습니다.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생활 물가는 차이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렴한 이발소에서 이발을 한다고 해도 10,000원 정도는 줘야 하죠. 중국은 지금도 12위안이면 이발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먹을 만한 사과, 크기도 중대가, 당도도 나쁘지 않은 상품은 보통 시장에서 한 근에 5위안 정도 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하면 대략 4.5kg에 46,860원인데 4.5kg은 중국에서 9근입니다. 한국 사과가 중국보다 5.6배 정도 더 비싼 거죠. 한우 1kg에 174,150원입니다. 중국 소고기는 보통 한 근에 50위안 정도 합니다. 1kg이 2근이니까 중국에서는 18,400원, 한국이 9.5배 정도 더 비쌉니다. 물론 중국 소고기가 한우처럼 맛있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농산물과 육류의 유통 구조는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나 소득이 비슷한 스페인도 돼지고기나 농산물 가격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죠. 단순히 국내 총생산을 US 달러로 환산하면 각 국가별 경제 규모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가 말고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물가가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지수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GDP 기준으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약 7조 달러 더 많지만 GDP PPP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세계 경제의 18.44%를 차지하며 미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물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의 구매력이 더 높게 계산되는 거죠. 물론 이런 구매력 평가 지수도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퀄리티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벤츠나 샤넬이 중국 내수 자동차, 백하고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렴한 공산품에서 고가 제품들까지 사람들이 괜히 메이드 인 어디인지를 신경 쓰는 게 아니겠죠. 과일이나 고기의 질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가마다 물가가 다르다고 해도 2,200원 받는 이발사보다는 10,000원 받는 이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동남아, 남미, 동유럽, 중국 주재원들을 보면 가능한 한 현지식 먹고 현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습니다만 끼니 때마다 한식 먹어야 하고 한국 디자이너한테 이발해야 하면 한국이랑 생활비가 똑같습니다. 더불어 재화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예를 들어 원유, 고가의 사치품, 럭셔리 자동차 등은 어차피 달러로 구입을 해야 하니 이때는 PPP가 높은 건 전혀 의미가 없죠. 중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해도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가면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모두 같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GDP와 GDP PPP가 크게 차이 나는 좋은 예는 바로 타이완입니다. GDP 기준으로 인당 소득이 35,129달러인데 PPP 기준으로는 77,894달러나 됩니다. 2배 차이가 날 정도면 타이완의 현지 물가는 정말 저렴한 겁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는 뜻이죠. 물가가 낮은데 임금만 높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타이완은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은 활황이지만 다른 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수준, 임금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타이완으로 여행을 가면 물가가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관광지 위주로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대표적인 구매력 평가 지수 중에 하나는 바로 빅맥 인덱스입니다. 물론 환율, 맥도날드 지역 판매 전략에 따라 조정되기는 하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중국이 마이너스 39%인데 타이완은 마이너스 58%입니다. 정리해보면 비록 중국이 한국보다 소득은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생활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즘 각종 언론에서는 친중 인사들을 제외하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소득별로 국가 수준을 후진국, 준진국, 선진국으로 나눠본다면 물론 IMF나 세계은행이나 기준은 다르겠지만 편의상 평균 소득 1만 달러 이하를 후진국, 1만에서 3만 달러 미만을 중진국, 3만 달러 이상을 선진국으로 가정하면 한국은 선진국, 중국은 중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5.2%, 2022년 합계 출산율은 1.07에서 1.09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 연간으로는 0.72로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 역시 25년 만에 일본에 역정당한 1.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보기에는 한국이 훨씬 더 큰 위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반해 중국은 아직 중진국인데 벌써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이 중국과 비슷했던 시기는 1995년인데 당시 한국의 GDP 성장률은 9.6%,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3명이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고령화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처럼 젊은 인구가 많으면 국가의 인구 보너스로 작용하지만 중국처럼 고령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수명이 점점 더 연장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이 역시 중국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걸까요? 우수한 리더, 비교적 공정한 법과 제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후진국들은 워낙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인프라만 잘 만들어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만, 고속도로, 또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경공업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서 중진국에 들어서면 임금, 비용 등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존 경공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중국의 포지션인 거죠. 베트남이 올라오니까 중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한국도 가발, 신발 만들다가 화학, 제철 등의 중화공업으로 발전했죠. 포항제철, 제철보국,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산업의 쌀인 철을 만들어 국가에 보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전자, 바이오시밀러, 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의 대기업들과 근면성실한 많은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겁니다. 한국 정치 못한다,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진다고 저도 많이 비난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그동안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 후 해외로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활발했고 그러한 무역 구조 덕분에 과거 한국은 대중무역 흑자가 굉장히 컸죠. 대신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소부장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일본에는 계속 적자였죠. 하지만 그런 무역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제품을 사갔지만 기본적으로 협력과 분업을 통해 윈윈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기술과 기술자를 빼내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디스, 쌍용 자동차 등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노동자만 빼가고 회사를 망쳐버리기도 했죠. 중국은 그동안 그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고 그로 인해 손쉬운 부동산 개발에 의존한 경제 성장에 치중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의 각 성에는 성장이 있고 서기가 있죠.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의 군인들을 보면 부대장하고 정치 장교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서기가 훨씬 높은 겁니다. 성장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중국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는 총장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서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 한 성의 서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하고 국토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게 광시 장족 자치구네요. 여러분이 17살에 공산당 가입하고 여러분보다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광시성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몇 년 후 권력을 내놓고 밀려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 성의 서기들은 모두 관시가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기에 더 올라가려면 남은 방법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성의 서기로서의 성과는 성의 경제 성장률과 얼마나 맡은 지역을 문제없이 잘 관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물론 자신의 지역에 좋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샹하이처럼 물류 운송도 편하고 경제가 발전한 지역이 아니면 그런 기업들을 불러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치 방역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더더욱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죠.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요. 언제 공장이 봉쇄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광시선 서기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부동산밖에 없는 겁니다. 건설업은 일단 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크니까요. 여러분은 일단 부동산 개발 회사에 가능한 한 많은 토지 사용권을 최대한 비싸게 판매합니다. 그럼 막대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 자금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용하거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던가 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잘 안 되면 이제 남은 방법은 치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상한 지역에 대규모 관광지를 건설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간우상을 만드는 등의 일들이 바로 서기들이 승진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서기 자리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승진 못하면 퇴직하는 거고 뭐라도 해서 잘 되면 승진할 테니 두 가지 경우 모두 지금 나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부동산을 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계약금 낼 때 100%를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은 몇 년 후 완공되면 그때서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성금 30에서 40%를 지불하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70에서 60%는 바로 30년 은행 모기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집 짓다가 망하면 계약한 사람들은 수도, 전기마저 제대로 설치 안 된 집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이미 100%를 낸 상태이니까요. 그냥 놔두고 다른 집을 사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도 집 두 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이처럼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손에 목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어차피 계약할 때 100%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단 무조건 팔고 보는 거죠.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한 30년 누적된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중국의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제도가 만들어내는 문제점들이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세세하게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당장 2-3년 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중진국에서 최소 수십 년을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